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문자 한 통이 날아온 건 가게 안에서 두부를 썰고 있던 오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선자 씨는 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출금하셨어요.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하게. CCTV 화면 속엔 분명히 선자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선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장 가는 준비였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것도 잊은 채 두부를 자르고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27평짜리 반찬 가게 하나가 선자 씨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로 꼭 8년 그 가게 하나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장가를 갔을 때 선자 씨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걱정 좀 덜어도 되겠다고요. 며느리 유지는 첫 인상부터 반듯했습니다. 말씨도 곱고 웃는 낯도 환하고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살뜰한 며느리였습니다. 선자 씨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유진이 어느 날 저녁 선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요. 어머니, 제가 요즘 어르신들 재산관리 쪽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머니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자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금 좀 있고 집 있고 연금 나오니까 크게 걱정은 없다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간병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그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치매 간병 보험이었습니다. 요즘 치매에 걸리면 간병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주변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조근조근 설명했죠. 선자 씨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아직 정정한데 그런 거 가입해야 하나? 어머니처럼 건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미리 가입하셔야 해요. 나중에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입 자체가 안 된대요. 유진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월 보험료는 크지 않았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매달 간병비가 나온다고 했죠. 수익자는 아들 준석이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간병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그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요. 선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간병비 걱정 없이 자기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 유진이 내가 파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라서 직접 판매는 안 하고요. 제 친구 미라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인데 꼼꼼하고 믿을 만한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최미라 씨가 선자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분하고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짚어가며 설명해줬고 선자 씨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 설명했죠. 선자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하나쯤 있어야 할 보험이라고 여겼죠. 유진이 자기를 챙겨주는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선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 걱정 안 해도 돼. 며느리가 잘 챙겨줘. 보험을 가입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유진이 선자 씨에게
작은 약봉지를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알약 2알이 담긴 봉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요즘 어르신들한테 좋다는 영양제예요. 기억력이랑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구해봤어요. 선자 씨는 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알약은 생긴 게 평범했지만 포장지에는 한자도 영어도 없이 그냥 손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 글씨만 있었습니다. 선자 씨가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양제야? 병원에서 나온 거야? 아니요. 자연 성분으로 만든 건강보조제예요. 처방전 없이도 되는 거고요. 요즘 어머니 연세 되시면 다들 드세요. 제 친구도 친정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웃으며 말하는 걸 보니 선자 씨는 더 물어보기가 멋쩍었습니다. 며느리가 신경 써서 구해준 건데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그날부터 선자 씨는 매일 아침 그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선자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한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스불을 잠갔는지 몇 번씩 확인하게 됐습니다. 단골 손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었다가 왜 신발을 신었는지 잊어버린 적도 있었죠.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69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남편도 60이 넘으면서 자주 깜빡깜빡했으니까요. 선자 씨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더 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거웠고 낮에도 자꾸 꾸벅꾸벅 졸렸습니다. 가게에서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유진이 어느 날 가게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응, 요즘 왜 이리 피곤한지 모르겠어.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제가 드린 그 영양제는 계속 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면서 좀 그럴 수 있대요. 선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말대로 몸이 적응 중인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 씨는 약봉지를 몇 번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볼까 하다가 또 그냥 뒀죠. 유진이 구해준 거니 당연히 좋은 거겠지 싶어서요. 그 생각이 선자 씨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믿는다는 마음 하나가 천천히 선자 씨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가 깜빡깜빡하는 날이 잦아지면서부터 유진의 방문이 더 잦아졌습니다. 주로 저녁에 왔습니다. 밥은 잘 챙겨 드시냐고, 가게는 힘들지 않냐고 물었죠. 선자 씨는 그게 그냥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누가 들어오면 집안이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찌개를 올려놓고 가방을 찾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찾다 보니 어제 입은 가디건이 눈에 들어왔고 가디건을 정리하다 보니 서랍이 열려 있어 서랍을 닫으려다 손이 쑤셔서 잠깐 손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스불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선자 씨가 방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가스불이요.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서 불을 껐죠. 다행히 찌개만 다 졸아들었을 뿐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을 켜뒀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전혀 기억 못했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오늘 들르길 잘했네요. 유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선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 유진이한테 들었어. 가습을 켜두셨다고. 괜찮아? 괜찮아. 그냥 깜빡한 거야. 요즘 자주 그러는 거 아니야? 유진이 말로는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선자 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깜빡한 건 자신인데 그게 며느리를 통해 아들 귀에 들어갔다는 게 왠지 찜찜했죠.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건 선자 씨 자신이었으니까요. 사흘 뒤 준석이가 집에 왔습니다. 유진도 함께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준석 씨랑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가스불 일도 그렇고 요즘 자꾸 깜빡한다고 하시니까요. 준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말대로 병원 한번 가봐. 나이 들면 미리 검사해 보는 게 낫잖아. 선자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눈빛이 걱정스러운 건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그저 느낌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선자 씨는 그 느낌을 그냥 눌러두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스불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그 이상한 느낌보다 더 무서웠으니까요. 병원은 준석이가 예약해줬습니다. 큰 종합병원 신경과였습니다. 선자 씨는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리면서 선자 씨는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같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많았죠. 선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멀쩡하다.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질문지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말투가 친절했습니다. 숫자를 외우게 했고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맞추게 했고 간단한 계산도 시켰습니다. 선자 씨는 할 수 있는 건 잘했고 가끔 막히는 부분에서는 이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준석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모르겠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자 씨와 준석이가 함께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유진도 따라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확정 진단은 아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일상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혼자 살기엔 여러 위험 요소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선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기 귀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자기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반찬을 만들고 가게 계산을 혼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도 인지장애라니.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 소견이라고 했잖아요.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뭔지 선자 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이는 진지한 얼굴이었고 유진은 차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자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옆 가로수에 연두빛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색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자 씨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꼭 눌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정말로 그 물음이 밤새 선자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뒤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일 오전에 날아왔습니다. 선자 씨는 가게에서 두부를 네모나게 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문자 한 통이 떴습니다. 은행 문자였습니다. 3천만 원 출금. 선자 씨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3천만 원 출금.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마 위에 두부가 무너졌습니다. 가게 앞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이 선자 씨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선자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자신은 출금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선자 씨가 20여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던 날부터 남편이 쓰러지던 날도 손을 못 댔던 돈이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안 가고 옷이 해져도 새 옷을 안 사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김지은 씨였습니다. 선자 씨가 통장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오늘 3천만 원이 나갔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확인해 달라고요. 김지은 씨는 컴퓨터를 확인하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전에 직접 오셔서 출금하셨는데요. 선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왔어요? 네, 오전 10시쯤에 오셨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나는 그때 가게에 있었어요. 제가 온 게 아니라고요. 김지은 씨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화면이 보였습니다. 선자 씨와 같은 체형, 같은 흰머리, 같은 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을 하고 통장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뱅그르르 돌았습니다. 선자 씨는 두 손으로 창구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CCTV 속 그 사람은 자신인데 선자 씨 자신은 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미쳤나? 내가 정말로 이상한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출금한 기억이 없다고요. 저기에 찍힌 게 나라고 해도 나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나간 걸 내가 모를 수가 있냐고요. 선자 씨의 목소리가 은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구 안의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대기번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자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럽고 무섭고 억울해서 그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일단 앉으세요. 김지은 씨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자 씨는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내 돈이 사라졌는데. 한참 뒤에야 선자 씨는 가까스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 두 감정이 뒤엉켜서 눈물이 됐습니다. 선자 씨는 그날 은행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김지은 씨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나중에 그 장면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선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선자 씨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눈에 보이는 골목 안으로, 사람들 사이로.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나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누구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선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을 스쳐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선자 씨만 멈춰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그 순간만큼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발이 향한 곳은 시장 친구 집이었습니다. 인분이 20년 넘게 같은 시장에서 나물전을 해온 친구였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떠나보낸 이야기를 서로 다 아는 사이였죠. 그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 선자 씨는 현관 앞에 서서 그냥 울었습니다. 분이가 끌어당겨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온수 한 컵을 건네줬습니다. 선자 씨는 그걸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 배터리가 다 돼서 휴대폰이 꺼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선자 씨는 친구 분이 집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건지 정신을 잃은 건지 모를 만큼 그냥 쓰러지듯이요. 다음 날 아침 분이가 충전기를 꽂아줬습니다. 휴대폰이 켜지자마자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유진이, 준석이, 모르는 번호까지. 선자 씨는 멍하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선자 씨는 준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리채 두 번도 울리기 전에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어젯밤부터 전화도 안 되고. 나 분이 집에 있어. 분이 아주머니 집에? 유진이가 어젯밤에 실종 신고를 했어. 엄마 찾는다고.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에 선자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로 가출한 것 같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신고 내용을 들었을 때 선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선자 씨는 친구 분이 집 식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치매로 가출이라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친구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일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치매로 가출한 사람이 됩니까? 선자 씨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손이 오래된 나무처럼 거칠었습니다. 이 손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도 댔고 이 동네 작은 집도 샀습니다. 이 손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선자 씨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기 시작했거든요. 분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선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유진도요. 준석이는 왜 이렇게 걱정을 시키냐며 화를 냈지만 유진은 차분하고 부드럽게 선자 씨의 손을 잡고 조심히 앉히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한다고.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다고요. 선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을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유진이 챙겨준 그 하얀 알약을요. 그날 밤 선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그 약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인데 뭐가 이상하겠냐고 선자 씨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 씨는 옷장 서랍 안에 남겨뒀던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몇 달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오늘 약국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어? 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안쪽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 정옥자 씨는
선자 씨를 보자마자 반겼습니다. 거기가 선자 씨 15년째 단골 약국이었거든요. 어머, 선자 씨.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선자 씨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좀 봐줄 수 있어요? 며느리가 영양제라고 줬는데. 옥자 씨가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약을 손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선자 씨 눈을 바라봤습니다. 선자 씨, 이거 영양제 아닌데요. 선자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수면제 계열이에요. 정확하게는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 이 약은 처방이 필요한 종류예요. 수면제요? 네. 이 성분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낮에 이유 없이 졸리거나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선자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자꾸 깜빡하던 것, 낮에 가게에서 졸던 것, 가스불을 잊어버린 것, 은행에서 출금한 기억이 없는 것, 그것들이 한꺼번에 선자 씨의 머릿속에서 다시 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자야, 이 약 언제부터 먹었어? 이게 몇 달 됐는데. 선자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약봉지를 건넨 날, 그로부터 지금까지 깜빡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옥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자 씨, 이거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줬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자 씨는 약봉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떨림은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뚜렷한 분노였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 영양제라고 했던 약, 기억력에 좋다고 했던 그 약이 수면제 계열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선자 씨 안에서 자리를 잡는 순간 지난 몇 달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다시 보였습니다. 선자 씨가 약국에서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아들 준석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시간이 되면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준석이와 유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자리에 앉으면서 그 서류를 봤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오시라고 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 이야기였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소견이 나왔고 은행에서 출금 사건도 있었고 혼자서 큰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법적으로 도와줄 후견인을 지정하는 게 어머니한테 더 안전하다고요. 후견인은 준석이가 맡고 재산 관리를 대신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선자 씨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진단 기록이 있었고 은행 CCTV 영상 녹취 내용, 은행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기록, 실종 신고 내역이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더 안전하게 지냈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두고 보고 있기엔 걱정도 되고. 선자 씨는 그 말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준석이는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서류들을, 아내가 쌓아온 증거들을 그냥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며칠만 줘. 며칠만. 생각할 시간. 준석이와 유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선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서류 묶음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병원 기록, CCTV, 은행 난동, 실종 신고. 이것들이 다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유진이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약봉지를 떠올렸습니다. 영양제라던 그 약, 수면제 계열이었던 그 약.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했습니다. 선자 씨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옥자 씨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약봉지를 들고요. 옥자 씨는 약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는 약사 친구한테 연락도 해봤고 성분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단기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옥자 씨가 그 결과를 선자 씨한테 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선자 씨,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선자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경찰.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피의자가 되고 아들이 그 옆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게요. 준석이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래도 선자 씨는 발을 뗐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약봉지와 옥자 씨의 성분 확인 내용을 들고요. 진술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부터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 기억이 흐려진 것들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기도 하고 선자 씨가 이미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을 받은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성분이 나온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의 과거가 파헤쳐졌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시절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사실, 현재 약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 보험 대리점 팀장 최미라 씨와 긴밀하게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라 씨의 휴대폰 메시지가 확보됐습니다. 치매 보험을 활용해서 어머니 혼자 재산 관리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줄 자료를 만들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후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선자 씨에게 줄 약을 어떻게 구할지 논의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출금 건, CCTV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체형, 손, 걸음걸이. 선자 씨와 유사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출금 당일 선자 씨의 가게 CCTV에는 선자 씨가 가게 안에 있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겹쳤습니다. 누군가 선자 씨를 흉내낸 겁니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유진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약물 복용, 이상 행동 유도, 병원 진단, 은행 사건, 실종 신고. 하나하나가 다 준비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성년 후견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선자 씨의 집과 예금 전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집 한 채 시세 6억, 예금 1억 8천만 원. 선자 씨를 천천히 무너뜨려서 그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유진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출근해 있었고 선자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유진을 데려가는 날 선자 씨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미라 씨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보험 가입을 설계하고 약 구입을 도왔으며 후견 신청 전략을 조언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약물로 노인의 인지 기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 행위,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 사기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준석이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자 씨한테 전화를 해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선자 씨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냥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준석이가 결국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선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내가 뭘 알았겠어. 그 말 한마디가 선자 씨한테도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속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믿은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미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 뻔했다는 것이 선자 씨는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자 씨는 약 복용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혔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일이 기억났습니다. 단골 손님 이름도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두부를 자르는 손이 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은 재검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약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던 겁니다. 선자 씨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몇 달 만에 나온 거라 몸이 좀 굳어 있었죠. 그래도 칼을 잡으면 손이 기억했습니다. 나무를 묻히면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몸 안에 새겨진 시간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분이가 찾아왔습니다. 옥자 씨도 왔습니다. 세 사람이 가게 안에 앉아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냐, 가게는 괜찮냐, 시장에 뭐가 새로 들어왔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그 이야기들이 좋았습니다.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선자 씨의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느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워야 하는데 처음에 그 아이가 가게에 찾아와서 과일 봉지를 들고 웃던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웃음이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게 미움보다 더 서럽습니다. 아들 준석이와는 천천히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아직 조심스럽죠.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게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문을 엽니다. 손이 먼저 기억하는 일들, 몸이 먼저 아는 시간들, 그것들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마음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믿었던 사람이 달라 보이는 순간, 그런 일들을 겪고도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셨으면 합니다.